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기업의 반도체 협력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정부 간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2일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현지의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 기업인 ASML 본사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ASML의 클린룸에 들어가 2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차세대 반도체 장비 생산 과정 등을 살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ASML과 삼성은 1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한국에 만들고 SK하이닉스는 생산 과정에서 전력 소비를 줄이는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이틀째인 오늘도 아무런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여당 안팎에선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당내 인적 쇄신에 물꼬가 트인 상황에서 김 대표가 자신의 향후 거취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표와 별도로 당 원내 지도부 역시 애초 오늘 예정됐던 정책의원총회 일정을 취소했는데 지도부 거취를 둘러싸고 혹시 터져나올지 모를 당내 잡음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 부산을 방문해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 등 지역 현안 총력 지원을 강조하며 부산, 경남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부산시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 민심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이번 부산 방문은 지난 6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집회를 연 뒤 6개월 만으로 최근 엑스포 유치 실패를 겪은 지역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어제부터 진행되면서 총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장인 선거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총선을 120일 앞두고 전국 253개 지역구 표심 경쟁에 뛰어들 예비 후보자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내년 3월 정식 후보자 등록 전까지 1차 대진표가 그려지는 셈입니다.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명함 배부 등 일정 수준의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취지는 올해도 무색해졌습니다. 비현역 인사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선거운동에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정개특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지금 정개특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로 정치 신인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책임의 화살을 야당으로 돌렸습니다. 지난 5일 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가 보낸 선거구 초안에 민주당이 발끈한 걸 꼬집은 겁니다. 민주당이 정치 신인들을 배려하겠다며 여론을 형성했지만 이들은 막상 자신들의 지역구가 어찌 되는지도 모른 채 묻지마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구 통합 대상에 우세 지역이 많이 포함된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획정안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여당은 적극적이지 않아 협상은 며칠째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불리한 결과가 아니냐라고 선입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당 간의 유불리 문제가 개입된 그런 안은 아닌 걸로. 특정 정당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획정안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여곡절 끝에 여야는 내일 정개특위 간사와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재가동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당은 물론 개별 의원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위성정당 방지 문제 등 비례대표제까지 얽혀 당장 접점을 찾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여야는 선거일을 불과 40일 남겨두고 선거구 획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협상의 주체가 결국 선거운동의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인 만큼 이럴 때만 한통속이냐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가 3%대 초반으로 하락하며 연준이 금리를 또다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1%로 전문가 예상치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 하락이 2개월 연속 물가 둔화세를 이끌었지만 서비스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8.61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2.71달러, 3.8% 하락했습니다. 이는 근월물 종가 기준으로 지난 6월 27일 67.70달러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마지막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결과가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도 미국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 5.25에서 5.5%인 현재 금리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98%가 넘습니다. 이번 결정 자체보다 시장이 주목하는 건 내년 금리 인하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인하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제롬 파월 의장 발언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경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전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더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조사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 폭이 1%포인트, 첫 인하 시기는 6월 전망이 높았습니다. 직전 조사에서 1.25%포인트, 시기는 3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망이 다소 어두워졌습니다. 로이터는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인하폭은 1%포인트 이하, 시기도 7월 이후로 내다본 겁니다. 최근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하 명분이 약해진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5월 정도부터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속도는 서서히 인하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내년 금리 인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대목에 한국은행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 차에 우리가 먼저 인하에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더딘 경기 회복에 인하 필요성이 커진 만큼 미국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우리도 발빠르게 움직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달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출, 수입 제품 모두 가격이 5달 만에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물가 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135.11로 한 달 전보다 4.1%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 지수는 116.45로 한 달 전보다 3.2%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부터 넉 달 연속 올랐던 수출입 물가 지수는 5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생활용품점 아성 다이소의 최대 주주인 아성 H&P가 2대 주주인 일본 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성 다이소는 한국 토종 국민 가게로 거듭나기 위해 다이소 산교 지분 전량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부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아성 H&P는 현재 아성 다이소 지분 50.02%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다이소 산교의 지분 34.21%를 매입하면 아성 H&P의 보유 지분율은 84.23%로 높아집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과 전북 완주군 종원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2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는 닭 66,500마리를, 완주군 종원이 농장에선 오리 8,100마리를 각각 사육해왔습니다. 이로써 올겨울 들어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모두 8건으로 늘었습니다. 재난이나 재해 현장에서 경찰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또 한 명이 주목받았습니다. 인파 속으로 파고든 경찰. 목이 터져라 호소했지만 홀로 통제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112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서 경찰의 통제력이 강화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112 기본법은 경찰관이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생명이 위험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일정한 구역 밖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112 신고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놓고 그 요건을 넓혔다는 점, 특히 이걸 방해하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번호가 더욱 충실히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의 손을 제때 잡아줄 수 있도록 긴박한 상황이라면 사유지나 개인 소유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여기에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실종이나 자살 의심 신고 때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현장 경찰관들이 어떤 위해가 임박했다고 판단할 만한 징후가 없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진입이라든지 현장 확인을 좀 망설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만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초등학교 정규 수업 전후로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전국구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사회서비스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3대 분야 9개 추진 과제를 담은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늘봄학교를 기존 459개 학교에서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영유아를 시간제로 맡기는 틈새 돌봄 시설을 2배 이상으로 늘립니다. SPC 자회사의 노조 탈퇴 종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SPC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수사 정보를 빼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황재복 대표의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SPC 측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 A씨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A씨가 SPC 신병 확보 계획이나 수사 동향 등을 황 대표에게 전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사고 책임자가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임시제방시공사 현장 소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시공사 공사팀장과 감리업체 직원은 사고 대응 등에 대한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과 관련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을 고려할 때 사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 대표단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국제비행장, 올레그 코제미야코 주지사가 이끄는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을 지경수 북한 대외경제성 부상이 맞이합니다. 지난 9월 러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을 찾은 겁니다. 관광, 통상, 농업 분야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도 다뤄질 수 있어 주목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청년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또다시 노동자를 대거 파견한 것으로 추정돼 우리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에 해당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회원국들이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2사국 만장일치로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그 이후로도 북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해왔고 특히 최근 북러 간 밀착이 가속화하면서 파견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017년 당시 북한은 노동자 10만 명가량을 해외로 보내 5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고,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주요 수단으로 꼽혀왔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 갈취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앞으로 이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더욱 부각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2023년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토대를 확고히 다진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대사는 워싱턴 DC 특파원 간담회에서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미중 관계의 변화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가중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되면서 한미 간 고위급 교류가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한미 정상 간 만남도 10차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국제 여론을 신경 쓰라며 이스라엘이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자 지구 남부에서 공격에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12일에는 라파 중심부의 주택들에 대한 공격으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어린이를 포함해 15명이 다쳤습니다. فكل دار 5 عائلات ما لا يقل عن 40 عائلة هذا اللي صار. كل جيراننا وحبايبنا واصحابنا راحوا بغمضة عين. ايش ذنبهم؟ 이처럼 가자 지구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국제사회의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굶주림까지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They are starving because of Israel's deliberate use of starvation as a weapon of war against the people it occupied.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스라엘은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강경한 정부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마스를 제거할 때까지 군사 지원을 계속할 것이지만 세계 여론이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원에 감사하다면서도 미국과 가자 지구 통치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יש מחלוקות לגבי היום שאחרי חמאס, ואני מקווה שנגיע להסכמה גם כאן.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 시민과 군인의 엄청난 희생 후에도 가자 지구를 테러를 가르치고 지원하며 돈을 대는 사람들의 손에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미국의 지원이 시급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 의회를 찾았지만 과거와 달리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국민 세금을 무작정 투입할 수 없다며 예산 통과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상원에서는 이번에도 민주당과 공화당 원내대표 모두 나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젤렌스키가 미국의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a very powerful meeting. President Zelensky made it so clear how he needs help. But if he gets the help, he can win this war. And he outlined in some great detail.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상원 의원단 분위기가 썩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면담 중간에 자리를 뜨는가 하면 미국 안보가 우선이라며 남부 국경 정책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 뽑힌 하원 의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젤렌스키와 면담 이후에도 국민 세금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작정 쏟아부을 수 없다며 사실상 예산 통과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We needed clarity on what we're doing in Ukraine and how we'll have proper oversight of the spending of precious taxpayer dollars of the American citizens, and we needed a transformative change at the border. Thus far, we've gotten neither.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예산 통과를 막는 건 푸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기는 꼴이라며 공화당을 압박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Congress needs to pass a supplemental funding for Ukraine before they break the holiday recess.
before they give Putin the greatest Christmas gift they could possibly give him. They prove every day that Ukraine can win. And our forces are advancing and we have successfully defeated Russia. 지금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아들 비리 의혹과 관련해 탄핵안 표결을 예고하는 등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이어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연내에 통과시키기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공직 외면 현상을 다룬 서울신문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올해 7급 공무원 경쟁률을 보면 40.4대 1로 발표됐습니다. 1979년 이후 4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0년 전 2013년 113.3대 2를 기록한 이후에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건데요. 앞서서 9급 공무원 경쟁률이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데 이어서 또 한 번의 충격이 전해집니다. 물론 저출산에 따라서 청년 인구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곤 하지만 기사에서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인상폭과 경직된 조직 문화의 영향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작년 물가가 2.5% 오를 때 공무원의 보수는 0.9%만 올랐고 작년에 물가가 무려 5.1%나 오를 때에는 급여 인상 1.4%에 그쳤습니다. 민간 사업장과의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다 보니까 합격을 하고도 5년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사처에서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공직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물류센터 갈등과 관련한 조선일보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배송이 급증하면서 이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새벽 배송, 또 당일 배송도 가능한 그야말로 배송 천국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류센터가 급증했는데요. 최근에 매년 500~600곳씩 늘면서 현재는 전국에 5천여 곳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곳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안전과 주거 환경 등을 이유로 물류센터의 입주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대형 트럭이 오가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매연이나 소음, 분진, 그리고 24시간 켜져 있는 물류센터의 빛 공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일자리나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도 도입 반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면서 물류센터의 입지나 크기 등에 관한 허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는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주거지 인근에서는 고도 제한을 두는 등의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도입한 곳들도 있는데요. 국제 물류 허브로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폰타나 지역은 하루에 통행할 수 있는 트럭의 대수를 제한하거나 대형 물류센터는 주거단지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신차 구매에 대한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60, 70대가 30대보다 더 많은 신차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10년 전 자료를 보면 60, 70대의 신차 구매 대수는 30대 구매량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 소비 패턴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고령이 되면 신차 구매가 많지 않을 뿐더러 산다고 하더라도 세단이 대부분이었는데 올해는 가장 많이 산 차량이 트럭이었고 5위권 안에 SUV 차량도 2종이나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60, 70대의 신차를 사는 이유가 단순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보기보다는 은퇴 후에 자영업이나 귀농을 하고 또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젊은 층의 신차 구매가 줄어든 이유로는 평균 입사 시기가 점점 더 늦어지고 있고 주거 마련을 위해서 힘을 쏟으면서 여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러한 차량 소비 패턴이 세태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동차 업계에서도 노년 주인공을 광고 모델로 등장시키는 등 맞춤형 마케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볼 마지막 기사 한겨레 기사입니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적은 전쟁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요르단 한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후 35일 동안의 탄소 배출량이 6,300만여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가별 연간 탄소 배출량을 보면 이스라엘이 5,600만 톤, 그리고 노르웨이가 4,100만 톤, 스웨덴이 3,800만 톤 등인데요. 한 달여 전쟁을 펼치는 동안 한 국가가 1년 동안 내뿜는 것 이상의 탄소를 배출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투기나 장갑차 등의 군사용 연료에 192만 톤, 포탄 등 무기에 259만 톤의 탄소가 배출됐고 건물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2,75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이런 건물들을 재건하게 될 텐데 이때에도 2,800만여 톤의 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영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전 세계 군대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이 총 27억 5천만 톤 정도로 지구 전체 탄소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전쟁을 막고 각국이 군사 분야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1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한 달에 최대 5%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던 미국 부동산 투자 업체가 돈을 챙기고는 돌연 잠적했습니다. 투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확인된 것만 수십 명에 이르고 피해액만 수억 원에 달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40대 여성 A씨는 유튜브를 하다가 문득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업체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유명 SNS인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인데다 성공한 사업가가 보장한다는 말에 의심은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끌린 건 한 달 평균 5%를 보장한다는 수익률이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하루에 100만 원씩 이자를 받으셔가지고 월 3천이 꽂힌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좌 이제 인증을 해주셨는데 11억 얼마 이렇게 숫자로 찍힌 계좌 인증까지 보여주셨고요. 투자의 시작은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약속대로 이자가 나오자 전 재산에 가까운 7천만 원까지 넣었는데 이달 초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나오던 수익금이 인출되지 않았던 겁니다. 72시간 인출 지연 제도라는 거를 적용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못 드린다, 기다리시라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자신만만하던 업체는 되레 미국 연방정부가 매기는 세금 37%를 투자자가 내면 원금을 찾을 수 있다며 추가 입금까지 요구했습니다. 건물 가치 하락으로 강제 락업 해지가 됐다면서 반환을 못 해주니 연방소득세 37%를 납부해야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업체와의 통화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졌고 홈페이지 챗봇 상담도 더 투자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답답한 투자자들이 주소를 찾아 사무실까지 찾아갔지만 상황은 더 막막해졌습니다. 업체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이렇게 텅 빈 창고만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투자를 권유했던 인물도 업체도 지금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투자가 처음이었고 영상을 보고 믿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이고 또 오랫동안 전에 넣었던 적금이어서 그 금액을 다 잃었다 생각을 하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지금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투자 사기가 의심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0여 명, 피해액은 최소 4억 원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고소가 잇따르면서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하행 방향 문경휴게소에서 차량에 실려있던 대형 발전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에 실려있던 발전기를 태우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은 발전기가 휴게소 공사 현장에서 쓰였던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김하성 선수가 후배 야구 선수 임혜동 씨를 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임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참고인 1명을 추가 조사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후 참고인 1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임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5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가운데 조사를 받은 참고인은 야구 선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임 씨를 불러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어제 대종상 영화제 주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 총연합회에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연합회가 자산을 초과할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지만 자체 영업으로 수익을 내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파산 관제인이 연합회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종상 영화제 개최권 역시 매각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은 LH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서 이 철근 누락까지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이 정부가 LH의 독점을 깨는 혁신안을 내놨어요. 이 LH가 그동안 지위가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혁신안이 나온 걸까요? 예, LH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 공공택지의 85%, 그다음에 공공주택의 72%를 공급했고요. 발주 규모도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공공주택 시행자 중 최대 규모의 독점적 공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독점 기업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공업체들 같은 경우는 LH의 전관이죠. 그 고위직에 근무했던 전관들을 채용해서 LH 물량을 수주하고자 했었고요. 그다음에 독점 기업으로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 주택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었습니다. 이 정부가 혁신안을 내놨잖아요. 혁신안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독점하고 있는 이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게 개방하겠다. 이게 지금 혁신안의 골자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혁신안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서 그 독점의 구조를 깨겠다, 그 경쟁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은 LH가 단독으로 시행을 하거나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을 하는 구조였는데요. 이제 개선 방안은 민간 건설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유형을 추가하는 것. 그래서 민간 건설사와 LH 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전관을 고용해서 시행사가 전관 업체를 통해서 수주를 하고자 하는 이 카르텔을 깨겠다는 방안인데요. 그래서 LH의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 LH의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보내고 감리업체 선정 관리 감독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겨가지고 이 카르텔도 깨고 그다음에 시공업체가 LH의 전관을 고용해서 LH가 전관업체에게 이 권한을 수주를 하게 하는 이것도 깨기 위해서 2급 이상의 LH 전관이 퇴직 3년 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LH 시행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3급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도 역시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불이익을 준다라는 방안을 도입한 것.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민간 건설사가 이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뭐 당연히 품질이야 좋아질 수 있겠지만 뭐 재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비싸져서 분양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법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분양가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양가가 상승하는 대신에 공공주택의 품질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그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그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품질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첫 번째는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분양가를 낮출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설계 방식이 표준 모델에 따라서 설계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설계가 뭔가 독특하거나 다양하게 되지 않고 표준 모델에 따라서 설계가 되다 보니까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설계 비용은 절약이 될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민간 건설사가 직접 자재를 선택을 해서 뭔가 고급 자재를 쓸 수 있어서 품질은 올라가지만 당연히 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 건설사가 단지별로 특화 설계나 신기술 신공법을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설계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신 고객들의 수요와 그 취향에 맞춰서 품질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질이나 자재 이런 것들이 향상되는 그 대가로 그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대책의 실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민간 건설사가 결국에는 공공주택 사업에 좀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유인책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원자재도 높고 그리고 인건비도 상승한 상황에서 지금 고금리까지 겹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간 건설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거라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정부가 분양가도 통제를 하고요. 낮게 분양을 하라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역시 정부가 낮은 임대료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민간 건설사가 당연히 뛰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거를 유인을 제공을 하겠다고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3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택지를 갖다가 감정가 이하로 싸게 매각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주택기금을 통해서 저금리에 그 자금을 융자해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방의 공공택지,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수도권 핵심지보다는 낮으니까요. 지방의 공공택지를 개발을 했을 때 만약에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는 LH가 환매를 확약하겠다. 미분양 물량을 LH가 이제 구매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거를 확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3가지 유인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건설사가 말하기 공공주택의 그 분양가를 현실화 해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3가지 방안으로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유인책이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모처럼 국내 시장에 순유입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지금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달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 채권 투자 자금이 4개월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45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는데요. 이것은 지난 7월에 10억 4천만 달러가 유입된 이후로 4개월 만에 순유입된 걸로 보입니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이 유입된 배경은요. 일단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유로 보이고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완화됐다. 이것이 주 이유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물가 하락세가 뚜렷하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역시 기저효과 때문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가 확산이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커져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상대적으로는 신흥국으로 주식시장, 채권시장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반도체주 업황 개선에 대해서 잠깐 기대감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메모리랑 파운드리 둘 다 반등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시장 조사 기관들이 내년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매출 전망이라든지 이익 전망을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매출 전망을 갖다가 내년 전망을 17%에서 20% 정도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매출 전망과 이익 전망을 17에서 20% 정도 상향 전망하는 근거는 일단은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수요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것은 내년에도 고성능 서버, 그다음에 스마트폰, PC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래서 이런 이유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공급은 그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부가 가치 메모리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생산 공정을 고부가 가치 메모리 생산 공정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을 재조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높아진 수요에 대응해서 생산을 늘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10% 이하로 지금 늘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는 폭증하는데 생산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면 당연히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역시 내년에 신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역시 지금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돼서 단지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TSMC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려될 만한 점이라서 국내 파운드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지금 점점 밝아져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해외 소식도 좀 알아볼게요.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하는 걸로 또 나타났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미국에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지금 3.1%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시장의 전망치하고 동일하게 나왔고요. 단 이제 전월 대비 상승률만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동일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높게 나왔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4.0%, 전월 대비로 0.3%가 나왔는데 이것은 시장 전망치하고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달보다도 낮아졌거든요. 전달에는 3.2% 나왔죠. 그거보다 소폭 하락했는데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국제 유가가 역시 안정됐기 때문인데요.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고 또 다른 것은 상품 가격 역시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주거비는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6.5%로 주거비의 상승이 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상쇄해가지고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예상은 부합했지만요. 그런데 이제 관건은 무엇이냐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4.0%로 여전히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3.1%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그렇게 빨리 앞당기기는 어렵다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서비스 물가의 하락 속도는 여전히 빠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발표된 고용 지표들, 실업률 같은 경우도 여전히 오히려 하락을 했죠.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던 이 서비스 물가의 선행 지표, 서비스 물가가 지금 하락하지 않은 게 지금 관건인데요. 네. 서비스 물가는 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를 나타내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4.0,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4.0으로 지난달과 같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0.3%인가로 오히려 지난달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4.0%라는 것이 원래는 3.5%까지 내려가야만 2%의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금 미 연준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 후반대까지 내려가야만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2달 연속 4.0%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이번에도 저는 동결할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국 지금 FOMC 회의에 돌입을 했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죠. 14일 새벽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금리 동결 전망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교수님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떻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예, 저도 당연히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다. 왜 추가 인상은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지표로 봤을 때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금 여전히 전월 대비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만 유지를 해도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의 기준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다라는 것을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고용 상황도 비인 일자리 수, 고용인 대비 비인 일자리 수, 이거를 노동시장 경색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1.3이라고 해서 직업을 원하는 구직자 대비 비인 일자리 수의 비율이 1.3으로 원래 이게 2.0, 2배에 달해서 이 기업에서 구직자들을 모셔가고자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1.3배라는 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 수준이 1.2에 근접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이 경색도가 완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확실해서 지금 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는 전혀 없어졌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동결은 확실한데 문제는 이번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4.0이고 서비스 물가가 완화되는 속도가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는 너무나 확실하고요. 문제는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좀 4.0에서 3% 후반대로 하락을 했으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요. 저는 여전히 내년 2분기 중에서도 좀 뒤쪽인 5월 달에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러면 관건은 한국은 도대체 언제쯤 인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한미금리 차를 걱정하시는데 한미금리 차 때문에 인하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하는 속도의 차이, 이게 장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11월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한국은 3.3%, 미국은 3.1%로 이게 역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한국이 더 높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미국과 한국이 재역전되지 않고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더 빨리 떨어져야만 한국이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5월 달에 인하하면 한국은 내년 하반기에 7월, 빠르면 7월에 0.25%포인트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뇌가 퇴행하면서 손발이 떨리고 몸이 서서히 마비되는 파킨슨병은 아직 치료제가 없는 불치병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물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전설적인 권투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가 말년에 앓았던 파킨슨병. 뇌 특정 부위가 퇴행하면서 동작이 느려지고 손발이 점점 떨리고 근육이 마비됩니다. 도파민 분비 세포가 부족해지기 때문인데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최선일 뿐 아직 치료제는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인간 수정란에서 얻은 배아 줄기세포입니다. 영양분을 주고 일주일 이상 배양해 수억 개 세포로 키워냅니다. 일부를 떼어내 신호분자를 투입하자 돌기가 뻗어나오면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의 모습을 띱니다. 이렇게 만든 도파민 분비세포의 순도는 99.57%로 순도가 90% 초반대에 그친 미국과 유럽 연구팀보다 한층 높은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저분자 화합물만 사용해서 배아줄기세포에서 도파민 세포로 분화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율의 도파민 세포를 얻을 수 있고 3D에 의한 대량 생산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파민 세포 손상으로 파킨슨병에 걸린 쥐에 개발된 세포를 주입했더니 도파민이 다시 생성됐고 16주 만에 운동장애도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 결과를 토대로 사람에 투여하기 위한 적정 용량을 도출했고 식약처는 올 초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5월부터 실제 파킨슨병 환자의 배아줄기 세포율의 도파민 세포를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오늘은 아침 공기가 다소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1도로 어제와 기온 자체는 비슷하지만 체감 온도가 0도선까지 내려가면서 더 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오늘 서울 낮 기온 1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아서 온화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강원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습도가 높아진 데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짙은 안개가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군위의 가시거리 90m, 장흥 130m 등 남부 내륙의 시정이 2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은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3.1도, 춘천 0.3도, 대구 2.6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서울 기온 12도, 대전 14도, 광주와 울산 1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또다시 전국 곳곳에 다소 강한 겨울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곤두박질하겠고 휴일부터 영하 10도 안팎의 북극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